오늘 현사윤 2단원 생명윤리와 죽음의 윤리 공부했지?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눈 감아도 돼. 선생님이 한 번 더 천천히 정리해 줄게. 자, 이불 잘 덮었어? 핸드폰은 멀리 두고 그냥 선생님 목소리만 들으면 돼.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공부했어. 생명, 그리고 죽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제들이지. 그런데 이게 왜 윤리 시간에 나오느냐?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야. 태어나는 것도 아픈 것도 죽는 것도 다 사람의 일이잖아.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어떤 단원보다도 우리 삶에 가깝게 붙어 있는 단원이야. 이 단원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 특히 인공임신중절, 자살, 안락사, 뇌사, 생명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 실험 이런 주제들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주제야. 두 번째로 이 주제들은 단순히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주제들이야. 그래서 시험에서는 누가 어떤 입장이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아. 세 번째로 이 단원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죽음관도 같이 다루는데 공자, 장자, 석가모니,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 같은 사상가들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문제도 자주 나와. 오늘 우리가 공부한 핵심 키워드를 미리 살짝 예고해 줄게. 첫 번째는 출생과 죽음의 윤리적 의미야. 두 번째는 인공임신중절과 자살의 윤리적 쟁점이고, 세 번째는 안락사와 뇌사를 둘러싼 논쟁이야.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 실험 같은 생명과학 기술의 윤리적 문제야. 이 네 가지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도 오늘 단어는 다 잡은 거야. 그럼 편하게 들어봐. 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흘려들으면서 쉬면 돼.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게. 먼저 출생의 윤리적 의미부터 정리해보자. 출생이라는 게 단순히 아기가 태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첫째, 출생은 태아가 독립된 인간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사건이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와 연결되어 있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한 명의 독립된 존재가 되는 거지. 둘째, 출생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는 일이야. 생명을 보존하고 종족을 보존하려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르는 것이지. 셋째, 출생은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사건이기도 해.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누군가의 자식이 되고 어떤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잖아. 그리고 생명의 윤리적 의미도 같이 봐야 해. 생명은 일회적이고 고유하며 유한해.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으며 언젠가는 끝이 있어. 그래서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한 가치를 가져. 이걸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부르지. 기억나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생명은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말, 칸트가 했던 말이지,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이게 생명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야. 자, 이제 인공임신중절 문제로 넘어가 볼게. 인공임신중절, 흔히 낙태라고 하지. 이건 태아를 자연적인 출산 시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에서 분리하는 행위를 말해. 여기서 핵심 쟁점은 하나야. 태아를 인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만약 태아가 인간이라면 낙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니까 허용될 수 없어. 그런데 태아가 아직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찬성 입장부터 볼게. 찬성 입장은 보통 선택 옹호주의라고 불러. 영어로는 프로초이스. 여기서 드는 근거가 몇 가지 있어. 첫째, 소유권 논거.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이니까 낙태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둘째, 생산 논거. 여성은 태아를 생산하니까 태아의 생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지. 셋째, 자율권 논거. 여성은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넷째, 평등권 논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니까 출산 여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다섯째, 정당방위 논거. 여성은 자기 생명을 위협받을 때 정당방위로 낙태할 수 있다는 거야. 반대 입장은 생명옹호주의, 프로라이프라고 불러. 근거를 보자. 첫째, 존엄성 논거. 모든 인간 생명은 존엄하고 태아도 인간 생명이니까 존엄하다는 거야. 둘째,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논거. 잘못 없는 인간 생명을 해치는 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지. 셋째, 잠재성 논거. 태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야. 이 잠재성 논거는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와. 꼭 기억해둬. 다음은 자살의 윤리적 문제야. 자살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해. 윤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자살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돼. 유교에서는 신체발 부수지 부모라고 했지. 우리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까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불교에서는 불살생, 즉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생에 포함돼.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신이 주신 선물이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고 봐. 서양 철학자들 입장도 정리해보자. 아퀴나스는 자살이 자연법에 어긋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며 신의 뜻에 반한다고 봤어. 칸트는 자살은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이고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봤지. 쇼펜하우어는 자살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회피하는 것이라고 봤어. 이 세 명의 입장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둬. 자, 이제 안락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말해. 안락사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 첫 번째 기준은 환자의 동의 여부야. 환자가 직접 동의하면 자발적 안락사,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나 의료진이 결정하면 비자발적 안락사,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시행되면 반자발적 안락사라고 해. 두 번째 기준은 시행 방식이야. 약물 투여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앞당기면 적극적 안락사, 연명 치료를 중단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면 소극적 안락사라고 부르지. 잠깐,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아직 안 자고 있는 사람, 눈 감아봐.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돼. 다시 안락사 이야기로 돌아갈게.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은 이런 거야. 첫째,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자기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거지. 둘째,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인간적이다. 셋째, 의미 없는 연명치료는 오히려 환자의 존엄성을 해친다. 넷째, 가족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거야. 반대 입장은 이래. 첫째, 생명은 존엄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 둘째, 자연법에 어긋난다. 셋째, 종교적으로 신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넷째, 의료진의 본분에 반한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다섯째, 사회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처음에는 자발적 안락사로 시작했다가 점점 비자발적 안락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야. 이걸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라고도 해. 다음은 뇌사 문제야. 죽음을 판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뇌사 문제의 핵심이야. 전통적으로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고 봤어. 이게 심폐사야.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인공호흡기로 심장과 호흡을 유지하는 게 가능해졌어. 그래서 뇌사를 죽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심폐사만 죽음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 거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은 이런 근거를 들어. 첫째, 뇌의 기능이 정지하면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활동이 불가능하다. 사고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모든 활동이 뇌에서 일어나니까. 둘째,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다. 셋째, 뇌사자에 대한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 전체에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거야.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말자는 입장은 이래. 첫째,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살아있는 것이다. 둘째, 뇌사 판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뇌사를 인정하면 생명을 도구적으로 다루게 될 위험이 있다.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 판정을 서두를 수 있다는 거지. 넷째, 생명 경시 풍조를 낳을 수 있다. 자, 이제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을 정리해보자.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 한 명씩 꼼꼼히 짚어줄게. 먼저 동양부터. 공자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했냐면 삶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어. 공자는 죽음 자체에 대한 탐구보다는 현세의 도덕적 삶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어.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지. 장자는 어떻게 봤냐? 장자는 삶과 죽음을 자연의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으로 봤어. 기가 모이면 삶이고 기가 흩어면 죽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삶과 죽음에 차별을 두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했어. 장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는 이야기 기억나지? 그게 바로 이런 죽음관을 보여주는 일화야. 석가모니 즉 불교의 죽음관은 이래. 죽음은 윤회의 한 과정이야.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데 죽음도 그중 하나야.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지. 그래서 현세의 삶을 깨달음으로 채우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봤어. 이걸 해탈이라고 하지. 이제 서양 사상가들을 보자.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사건으로 봤어.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데 죽음을 통해 영혼이 진정한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지.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봤냐?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음과 우리는 결코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고 감각이 없으면 고통도 없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하이데거는 죽음을 좀 다르게 봤어.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좀 다르게 봤어. 인간은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고 그 자각을 통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그래야 본래적 자기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 이 네 명,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 그리고 동양의 공자, 장자, 석가모니, 이 사람들의 죽음과를 비교하는 문제는 정말 자주 나와. 꼭 정리해둬. 자, 이제 본론의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 볼게. 생명과학 기술과 윤리학, 의학과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졌어.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윤리적 문제도 같이 커져. 그래서 등장한 게 생명윤리라는 분야야. 먼저 생명복제 이야기를 해보자. 생명복제는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생명체를 만드는 기술을 말해. 크게 동물복제와 인간복제로 나뉘는데 동물복제 중에서도 식용이나 의료용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분위기야. 그런데 인간복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어. 왜냐하면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야. 인간복제도 두 가지로 나뉘어. 첫째는 배아복제. 인간 배아를 복제해서 줄기세포를 얻거나 난치병 치료에 활용하려는 거야. 둘째는 개체복제. 한 사람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만드는 거지. 개체복제는 거의 모든 입장에서 반대해. 인간을 도구로 만들고 가족관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인간의 고유성을 해치니까. 배아복제는 좀 더 복잡해. 찬성 입장은 이래. 난치병을 치료하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 배아는 아직 인간이 아니라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반대 입장은 이래. 배아도 인간 생명의 시작이다. 잠재적 인간이다. 배아를 도구로 쓰는 건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다. 자, 여기서도 잠재성 논거가 다시 나오지. 인공임신중절에서도 나왔고 배아 복제에서도 나와. 이 논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이제 조금 졸리지? 그거 정상이야. 자도 돼. 다음은 유전자 치료야.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을 말해.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 첫째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 환자의 체세포에 정상 유전자를 넣어서 병을 치료하는 거야. 이건 그 환자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니까 일반적으로 허용돼. 둘째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정자나 난자, 배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야. 이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윤리적으로 더 큰 논란이 돼.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찬성 입장은 이런 거야. 유전 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인간의 복지가 증진된다. 반대 입장은 이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후손에게 전해질 수 있다. 인간을 개조하는 일이라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우생학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부유한 사람들만 유전자 치료를 받으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맞춤 아기 문제도 나와. 부모가 원하는 특정한 특성을 가진 아기를 만드는 거야. 이건 인간을 디자인 상품처럼 다루는 일이고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하버마스 같은 학자는 이런 우생학을 강하게 비판했지. 다음은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 문제야. 인간의 의학과 과학 발전을 위해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는 게 정당한가? 이게 핵심 쟁점이야. 찬성 입장부터 보자. 첫째, 인간과 동물은 다르니까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사용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동물을 일종의 기계로 봤지. 둘째, 동물 실험은 인간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다른 대안이 없다. 반대 입장은 이래. 첫째,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니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싱어가 이런 입장이야. 싱어는 종차별주의를 비판했어. 사람이라는 종에 속한다고 해서 더 우월하다고 보는 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다를 바 없다는 거지. 둘째, 동물도 권리를 가진 존재다. 레건이 이렇게 주장했어. 셋째,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다른 대안적 방법이 있다. 자, 그리고 생명중심주의 사상가들도 같이 정리해두자. 슈바이처는 생명 외경 사상을 주장했어. 모든 생명은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야.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봤어. 이 사람들의 입장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자는 거야. 이제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도 정리해두자. 이건 시험에 직접 나오기도 하고 다른 문제 풀 때 기준이 되기도 해. 첫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악행 금지의 원칙.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선행의 원칙. 환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해야 한다. 넷째, 정의의 원칙.
의료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생명윤리의 네 원칙이라고 해. 요나스라는 철학자의 책임 윤리도 한번 짚어줄게. 요나스는 과학 기술이 너무 발달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커져야 한다고 봤어. 특히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지. 요나스는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의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가능성과 양립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렇게 말했어. 이걸 새로운 정업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해.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 출생과 죽음의 윤리적 의미를 살펴봤고, 인공임신 중절과 자살의 쟁점을 봤고, 안락사와 뇌사 논쟁을 정리했고, 동서양의 죽음관을 비교했고, 생명복제와 유전자 치료, 동물 실험 같은 생명과학 기술의 윤리적 문제까지 봤어. 진짜 많이 다뤘지.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 생명은 존엄하다. 인간을 도구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큰 원칙들이 각각의 주제에 다 적용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 따로따로 외울 게 아니라 큰 줄기를 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와. 한 번 더 동서양 죽음관을 부드럽게 짚어줄게. 공자는 현세에 충실하라. 죽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장자는 삶과 죽음은 기에 모이고 흩어짐. 차별하지 말라. 석가모니는 죽음은 윤회의 한 과정, 깨달음으로 해탈하라. 플라톤은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사건.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음과 우리는 만나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직면하라. 그래야 본래적 자기를 찾을 수 있다. 자, 이 6명만 잘 정리해두면 죽음과 문제는 거의 다 풀려. 그리고 생명윤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시 한번.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싱어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니까 종차별주의를 버려라. 레거는 동물도 권리를 가진 존재다. 슈바이처는 생명 외경,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 요나스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이 사람들의 입장도 정리되어 있으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천천히 복습해 줄게. 졸리면 그냥 졸린 채로 들어. 안 외워도 돼. 그냥 흘려들어. 출생은 독립된 인간으로서 삶이 시작되는 사건이고, 생명은 이례적이고 고유하고 유한해서 존엄의 인공임신 중절은 태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고, 찬성은 선택옹호주의, 반대는 생명옹호주의, 잠재성 논거를 꼭 기억해. 자살은 동서양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일이라고 봤지. 안락사는 환자 동의와 시행 방식으로 분류하고 자율성과 생명 존엄성이 충돌해. 뇌사는 죽음의 판정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고 장기 이식과 연결돼 죽음과는 동양과 서양 사상가들이 각각 다르게 봤어. 생명 복제는 인간 존엄성과 충돌하고 유전자 치료는 후손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고 동물 실험은 동물의 고통과 권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야. 그리고 생명윤리의 네 원칙, 자율성 존중, 악행 금지, 선행 정의, 이 네 가지가 모든 의료 윤리의 기본이야.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어. 자, 이제 진짜 마무리야.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사실 이 단어는 정답이 있는 단원이 아니야. 시험에는 입장과 근거를 묻는 문제가 나오지만 진짜 중요한 건 너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윤리 공부의 진짜 목적이지. 오늘 너희가 이 주제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어. 내일은 또 다른 단원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그건 잊어버려도 돼. 오늘 공부한 거 한 번 더 들었으니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거야. 사람의 기억은 잘 때 정리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푹 자는 게 오늘 공부한 걸 가장 잘 챙기는 방법이야. 베개에 머리 기대고 숨 천천히 쉬고 어깨에 힘 풀어.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오늘 공부 충분히 했어. 잘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어. 아직도 안 자고 있으면 이번엔 진짜 자. 다음 단원도 준비해뒀으니까 내일 또 들어. 오늘 밤 푹 쉬어.